네, 시황과 특징주까지 보고 오셨고요. 투자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그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앞두고 조금 급락세입니다. 7만 달러 훌쩍 넘어가다가 최근에는 6만 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급락이라는 단어를 쓰셨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 여기서 한 원화 기준으로 조금 한 500만 원 이상 빠져도 건강한 조정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5% 이상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올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다 ETF 수급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ETF 운용사 입장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뭐 OTC 거래에서든 혹은 장중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천만 원부터 뭐 1억 원까지는 실질적인 다 인덱스 수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인덱스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사실 뭐 일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뭐 이제 유출이 발생하긴 했으나 뭐 큰 센티의 변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주체 누가 팔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이제 미국 정부 혹은 뭐 일부 이제 기관에서 사실 압수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했던 뭐 비트코인의 물량이라든지 혹은 몰수했던 물량들 이제 계속해서 좀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가 덜 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내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관이나 정부의 매도 이런 압력이 조금 더 커지면서 아직까지는 횡보 굉장히 뭐 원화 기준으로 9,5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좀 지루한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락은 아니고 건강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네. 시장에서 이번 반감기 과거보다 더 큰 영향 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감기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ETF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만 나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감기 예정된 이제 일자는 4월 한 중하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빠르면 15일 혹은 늦어지면 20일 요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반감기가 있다라고 해서 뭐 그 전이나 직후에 뭐 어떤 가격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업사이드를 노리다 보니까 반감기 이후에 이게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냐를 보면 과거 3번의 사이클에서는 거의 다 한 7개월 정도는 최소 걸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요인은 과거에는 반감기 이후 한 7개월부터 1년까지가 굉장히 많은 큰 상승을 이뤄냈었고 보통 정고점을 찍는 케이스가 딱 반감기 1년 후였거든요. 근데 아직은 반감기 이전부터 사실 이미 1억 원이라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반감기 때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반감기 효과가 이전만큼 크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의 이제 스탠스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반감기 효과로 인해서 어쨌든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정도 내지는 혹은 조금 더 이상의 수요가 ETF에서 사는 주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3번의 사이클 최소 7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래도 2분기 가격 전망을 좀 해보자면 이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세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1분기 상승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이런 의견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크게 보면은 뭐 지금과 같은 장이 계속 될 거다 혹은 오히려 약간 업사이드를 크게 보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요. 약간 횡보장이 계속 된다. 제가 말했던 그 건강한 조정의 범주에 들어가는 vs 굉장히 큰 폭의 예를 들면 15% 이상의 하락이 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좀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가 조금 더 세다라고 보는 입장일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채굴업자들 입장에서 스탠스 변화가 더 크게 반영이 될 거고 또는 저희가 예정했던 금리나 사이클이 조금 더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에
뭐 사실 10% 이상의 하락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10% 이상의 하락, 뭐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다음 현물 ETF 이제 후보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뭐 이더리움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대량 보유자인 고래 투자자의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는데 ETF 승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딱 이 비트코인 ETF가 신청이 됐던 1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승인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높게 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증권성 이슈를 SEC에서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워낙 ETF의 이제 효과가 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POW,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POS. 근데 이제 POS의 이제 증명 방식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증권성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시일이 가장 빠른 날짜가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뭐 블랙록을 포함한 대다수의 운용사들이 그러니까 ETF 비트코인 신청을 받은 운용사들이 똑같이 이더리움도 신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이 총선 앞두고 굉장히 이 가상자산 관련 그 공약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야 그 가상자산 공약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여야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긴 하지만 방향성의 차이가 있고 사실 가상자산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약간 이거 표심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한 이제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코인 과세 쪽보다는 사실 이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코인 과세를 유예시켜주겠다. 내지는 ETF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더 줄어든 상황이고요. 오히려 뭐 STO라든지 좀 다른 방향으로 풀어주겠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물 ETF 우리나라에서도 중개를 넘어서 신청, 그다음에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금융당국과는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이제 통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그냥 공약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뭐 공약들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메타버스 쪽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연구원님께서 그 리포트에서 4가지 특이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테마에 주목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장이 좋았던 21년도 이후로는 굉장히 꺾인 시장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AI 흐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다시 상승 사이클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몇 가지 특이점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아까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버추얼 이제 아이돌이라고 해서 버튜버들이 최근에 이제 플레이브라고 하는 이제 신인 남자 아이돌인데 네. 가상 아이돌입니다. 근데 이제 르세라핌을 이기고 이제 음악방송 1위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생성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나 혹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들이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넘어서 이미 산업적인 가치가 증명이 됐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그동안 이제 될 수 없었던 수요 요인을 촉진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인데 생성 AI의 출현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이제 내내 이제 AI 흐름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생성 AI라고 하는 오픈 AI 소라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변곡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뭐 이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드는 코스트는 이미 줄었었고요. 근데 그 위에 퀄리티나 혹은 뭐 오픈소스 생태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달라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내용상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C2E라고 해서 Create to Earn이라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아마 P2E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게임사들이 P2E는 사실상 이제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서 예를 들면 유튜브나 로블록스, 뭐 포트나이트 이런 애들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C2E로서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한 구조를 지금 현재 굉장히 잘 짜져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타임라인이 길긴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과의 결합 가능성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FT 시장도 굉장히 죽었다라고 많이 인지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그 기능을 조금 더 실생활에 포커싱을 했고요. 아니면 기술적인 스택으로 들어가도 과거에는 없었던 비트코인 NFT가 발행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스택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크게 4가지의 특이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메타버스의 다운턴을 지나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버튜버, C2E, 블록체인과의 연결성까지 이 네 가지 테마로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최근에는 좀 한풀 꺾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볼 만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인프라단, 예를 들면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호환이 가능한 인프라단 위주로 먼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게 유니티, 오토데스크 혹은 SDK 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로블록스까지가 가장 이제 좀 지금 구간에서 지금 주가에서 바텀 피싱이 가능한 이제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AI 사이클이 특히나 이제 GPU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하드웨어 사이클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는 순간은 결국 메타버스 사이클과 저는 맞물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